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 대상자 수 산출 및 검정력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학 연구 중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임상시험 전에 필요한 연구 대상 수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이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고, 또 약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샘플 수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적정한 수준의 연구 대상 수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다음 기사는요, 치매 신약 후보인 솔라네주맙 임상에 실패했다는 기사입니다. 익스페디션3 연구 결과 위약 대비 솔라네주맙이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상이 실패한 사례인데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익스페디션3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경증, 중등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릴리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 물질 솔라네주맙과 위약을 각각 투여한 뒤 인지 기능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았더니 유의 확률 0.095로 유의 수준 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서 임상시험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유의 확률이 참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만약 좀 더 많은 샘플을 이용했더라면 통계적 유의성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를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요. 에리뷸린이 다칼바진에 비해서 환자의 생존에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란셋이라는 유명한 저널에 실린 결과인데요. 통계를 잘 아는 분이라면 이 임상시험이 사실상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란셋에 게재된 이 논문의 초록 앱스트랙트의 파인딩스 부분을 보시면 다칼바진 사용군과 에리뷸린 사용군의 미디안 서바이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안 서바이벌이란 환자의 50%가 생존해 있는 시점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칼바진의 미디안 서바이벌은 11.5개월, 에리뷸린 사용군의 미디안 서바이벌은 13.5개월로 약 2개월가량 환자의 생존에 개선 효과가 있고, 이 효과는 유의 확률 0.0169로 통계적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된 HR, Hazard Ratio가 바로 0.77인데요. Hazard Ratio란 두 군 간의 해저드의 비로서 1일 경우에 두 군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에리뷸린의 생존 개선 효과가 클수록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본 연구에서는 에리뷸린 이용군 226명, 다칼바진 이용군 22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연구 대상 수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초록이 아닌 논문의 본문 내용 중에 Statistical Analysis 파트에 적혀 있습니다. 자, 문헌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상 시나리오는 실제 결과와 상당한 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임상시험 전에 다칼바진의 미디안 서바이벌을 6개월로, 에리뷸린의 미디안 서바이벌을 그것보다 2.5개월 향상된 8.5개월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계산한 해저드 레이쇼가 0.71로 나왔죠. 그런데 어때요? 실제 초록의 findings 부분에는 hazard ratio가 0.77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두 군 간 차이보다 더 큰 효과 크기를 예상하고 샘플 수를 계산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0.71이 0.77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작다라고 잘못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저드 레이쇼는 B이기 때문에 두 군의 효과가 동일할 경우에는 1,
에리뷰린의 효과가 더 좋을 경우에는 0으로 가까워지고 다칼바진의 효과가 더 좋을 때는 1보다 커지는, 즉 1에서 양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과 크기가 크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90% 검정력을 고려해서 약 450명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하고 함께 배우시겠지만 실제 효과 크기가 예상했던 효과 크기보다 적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 효과 크기를 토대로 산출한 표본의 수로 실제 효과 크기를 입증하는 데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임상시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사전에 그나마 파워를 80%가 아닌 90%로 설정했기 때문에 실제 효과 크기가 예상 효과 크기보다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p-value가 5% 이내로 나올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알면, 그리고 샘플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면 이 연구가 아주 가슴이 철렁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신 두 예는요, 임상시험 사례였습니다. 최근에는 후향적 관찰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의학 연구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 대상 수를 사전에 미리 계산해서 그 자료에 한해서만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대상 수 산출 및 검정력에 대한 고려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도 IRB 통과를 위한 필수적인 사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의학 연구에서 연구자의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연구 대상 수를 미리 산출해 보는 과정이 의학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연구 대상 수 산출을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곧바로 실제 연구 대상 수 산출은 어떻게 어떤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할 경우에 우리는 두 개의 가설을 세워놓고 검정합니다. 실제로 기존의 주장은 귀무가설,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은 대립가설로 설정을 해서 대립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보이는데 실패하면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즉 무로 귀결한다,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되돌아간다 해서 기존의 주장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의 것이 기존 것보다 좋다는 것을 보이는 차이 검정, 우월성 검정이 될 테고,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가 바로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럼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차이가 있다를 대립가설로 설정하고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차이가 없다를 귀무가설로 설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귀무가설이 오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대립가설이 오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입증되어서 시판이 되면, 이 경우죠. 또 약의 효과는 있지만 임상시험이 실패해서 그 약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이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보신 비대각 원소에 해당하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두 가지 오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범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효과가 없는 약을 복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약을 개발한 팀과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 일부에게는 아주 억울하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가 더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오류를 제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하고요. 아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통계적 가설 검정 중에서도 양측 검정에 대한 예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이려고 이 초록 색깔 선 있죠? 이것을 빨간 색깔 빗금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도 더 크게 바깥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베타의 값이 커지겠죠. 즉, 제1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제2종 오류가 늘어납니다. 자, 반대로 제2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어때요? 제1종 오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줄여줄 수 없기 때문에 범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5% 이내로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검정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검정력이란 연구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올바르게 입증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검정력이 됩니다. 바로 가설 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확률인데요. 누구나 이미 다 아는 귀무가설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굳이 다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연구자가 주장하는 이 옳은 대립가설을 표본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설 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테죠. 자, 따라서 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바로 검정력이 됩니다. 자, 보통 검정력은 80% 또는 90%를 사용합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란셋 저널의 에리뷸린 임상 시험에서도 우리가 연구 대상 수 산출을 할 때 검정력을 90%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상한 효과 크기에 자신이 없을 경우 이럴 때는 검정력을 증가시켜서 필요한 연구 대상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구 실패의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 비용은 증가되겠죠. 자, 이제 귀무가설, 대립가설, 유의수준, 검정력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자료의 유형에 따른 분석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별, 암의 진행 정도인 TMN 스테이지, 재발 여부와 같은 변수는 속성 또는 범주를 나타내는 자료죠. 즉, 평균으로 요약하면 어색한 범주형 자료입니다. 어때요? 성별의 평균은 1.2이다. 암의 진행 정도, 스테이지는 2.7기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성별을 요약할 때는 남자 40명 40%, 여자 60명 60% 이렇게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죠. 또 1기 환자는 10명 10%, 2기 환자는 30명 30% 이런 식으로 빈도와 백분율로 자료를 요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료가 바로 범주형 자료입니다. 의외로 컨설팅을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평균을 냈을 때 어색한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에는 교차표라고 하죠. 행과 열을 교차시킨 분할표를 작성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나 피쉬의 종합 검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나이, BMI, 통증 척도인 BAS와 같은 연속형 자료는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분석할까요? 자, 이렇게 숫자가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중앙값과 범위로 자료를 요약합니다. 두 군간 통증 점수를 비교하고자 할 때 시험군은 평균 2점, 대조군은 평균 5점이다. 이렇다면
평균 차이 3점을 검증하고자 하겠죠. 이때는 두 군 간의 3점이라는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독립 T 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생존 자료는 어떨까요? 도입부에서 보신 것처럼 생존 자료는 시점별 생존율을 추정하기도 하고 또 주로는 미디안 서바이벌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집단 간의 미디안 서바이벌의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비교하는 로그랭크 검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대상수를 산출할 때에는 이 연구의 주평가 변수가 무엇인가? 그 주평가 변수의 유형이 어떠한 자료의 유형에 속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어디선가 저를 맞닥뜨렸을 때 제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군당 100명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질문은 하지 않으시겠죠? 자, 하지만 저는 그동안 그런 질문을 무수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 연구 대상수 산출에 필요한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변수, 즉 주평가 변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평가 변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범주형 자료인지 연속형 자료인지 생존 자료인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차이를 입증하고자 하는 우월성 검증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비열등성 연구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부분 따로 잠깐 다루겠습니다. 가설 검정의 형태도 정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 목표로 하는 검정력 대개는 80 또는 90을 사용한다고 했죠. 또 목표 유의 수준 일반적으로 5%를 사용합니다. 또 단측이냐 양측이냐 가설 검정의 그 방향도 함께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 연구에서는 양측 검정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약이 대조군보다 좋을 것이라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양측 검정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effect size, ES라고 하는 유효 크기, 효과 크기가 필요하고 주평가 변수가 연속형일 경우에는 단순히 두 군간의 평균 차이뿐만 아니라 환자마다의 개인차를 반영한, 즉 자료가 얼마나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연구자가 세울 수 있는 가설의 가능한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두 공간의 평균 차이를 X축에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수직선 상에서 0일 때는 두 공간의 차이가 없고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큰 값을 가질 경우 시험군이, 왼쪽으로 큰 값을 가질 경우 대조군이 더 나은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인정 가능한 델타 를 능가하는 약의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이고 임상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약제 간 효과 차이의 추정값이 95% 신뢰 구간까지를 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허용하는 델타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추정치의 신뢰 구간이 길어서 상한이나 하한이 이렇게 델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equivalent 하다, 동등하다 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자, 간혹 두 군 간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했다가 요의 확률이 5%보다 커서 차이를 입증하는데 실패를 하면 이 두 공간의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동등성 입증을 위해서는요, 의학적 컨센서스가 뒷받침되는 델타의 설정이 필요하고
추정치의 신뢰 구간이 그것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동등성 임상시험이 우월성 임상시험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대상 수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검정력 부족으로 집단 간 차이를 입증해내지 못한 경우를 차이가 없다고 잘못 결론 내는 그런 잘못은 범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저희 최근에 에이스 통계 컨설팅에도 예전에 비해서 제법 의뢰가 들어오는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열등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수직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조군이 시험군보다 델타만큼 처지더라도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비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열등성 임상시험 역시 의학적 컨센서스가 뒷받침되는 델타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방향성에 따라서 97.5%의 신뢰 구간, 즉 95%의 상한 또는 하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델타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설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열등성 연구의 경우 맨 아래 그래프 직선은 신뢰 구간의 하한이 마이너스 델타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열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구 대상수 산출을 위해 주평가 변수가 범주형인지 연속형인지 생존 자료인지에 따라 각각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주형 자료의 예입니다. 우리 약은 리텐션 레이트이 기존의 약 리텐션 레이트 50%보다 15% 향상된 65%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건데요. 이렇게 15%에 해당하는 리텐션 레이트의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각 군당 몇 명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개의 혈압 강화제가 있는데 하나는 10mm만큼 혈압을 낮추고 또 하나는 15mm만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시다. 즉, 두 약제 간에는 5mm만큼의 혈압 강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과연 시험약이 대조약 대비 혈압 강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려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암의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사실상 수년의 추적 관찰로는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 즉 오버롤 서바이벌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질병 생존기간이라고 불리우는 Disease Free Survival, Progression Free Survival과 같은 주평가 변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기존 약은 6개월째 생존율이 35%인데 새로운 약제는 6개월째 생존율이 그것보다도 15% 향상된 50%라 합시다. 자, 이렇게 6개월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15%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명의 연구 대상 수가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살펴보신 바와 같이 연구 대상 수 산출을 위해서는 하고자 하는 연구가 명확해야 하고 또 연구 설계, 주평가 변수 설정 등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부터 통계학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율 차이 검정 시 연구 대상 수 산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타민C 복용 여부에 따라서 감기 예방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분할표, 교차표, 검정, 카이 제곱 검정입니다. 자, 이 실험은 10명에게 비타민C를 그리고 10명에게는 가짜약, 위약을 주고 일정 기간 감기 발생률을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랬더니 비타민C를 복용한 군에서는 1명 10%만 감기에 걸렸고
비타민C를 복용하지 않은 위약군에서는 5명 50%나 감기가 발생했습니다. 즉 10%와 50%의 차이, 감기 발생률 40%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카이 제국 검정을 수행해보면 연구자의 입장이라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의 확률이 0.051로 유의 수준 5%를 살짝 벗어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차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뜻인데요. 과연 그러면 10%와 50%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즉 40%의 이펙트 사이즈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명이나 연구 대상을 뽑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유료 소프트웨어인 엔쿼리 어드바이저를 주로는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터맥 근무할 때부터 사용해 오던 패키지라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일 클릭, 뉴 클릭하시면 보고자 하는 주 평가 변수가 평균인지, 비율인지, 생존 자료인지, 일치도인지, 회귀 분석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라디오형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율을 선택하시고 집단이 2개이기 때문에 집단 개수는 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통계적 분석 기법들이 아래에 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카이 제곱 검정일 경우 검정력과 샘플 수를 산출하겠다라고 클릭하고 one-to-one allocation ratio일 때는 unequal n의 체크박스를 비운 채로 OK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유의 수준 0.05 그리고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two-sided 테스트, 그리고 집단 1의 감기 발생률 10%, 집단 2의 감기 발생률 50%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오즈비가 9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정하고자 하는 검정력을 기입하시면 자동적으로 N per 그룹, 각 군당 필요한 샘플 사이즈가 계산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각 군당 10명씩 뽑아서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 차이를 입증하려면 최소 20명씩은 뽑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여기 오즈비라는 개념이 잠깐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즈비의 개념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즈비가 2라고 할 경우에 가능한 교차표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즈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더라도 오즈비가 2라는 것의 의미를,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군간 오즈를 계산해서 이 비의 형태를 취한 것이 바로 오즈비인데요. 우리 자료 같으면 비타민C 복용군의 감기 발생 오즈는 비타민C 복용군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확률분의 감기에 걸릴 확률, 즉 10분의 1분의 10분의 9 해서 9이고, 위약군에서 감기 발생 오즈는요,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있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을 확률분의 감기에 걸릴 확률, 즉 10분의 5분의 10분의 5 해서 바로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오즈의 비를 취하면 9 나누기 1 해서 9가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2x2 테이블에서 오즈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느냐면, G파워를 이용해서 연구 대상수 산출을 하실 때 바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G파워는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 가능한 무료 연구 대상수 산출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전 같은 계산하려면 이 테스트 가셔가지고 proportions 클릭하시고 two independent group inequality unconditional exact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 어때요? 오즈비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엔쿼리 어드바이저와 같이 돈을 내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무료로 하면 우리가 조금 고생을 조금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여기 9 쓰고 두 번째 집단의 프로포션 0.5 쓰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알파와 베타 그리고 allocation ratio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Calculate 클릭하시면 각 군당 19명씩 총 38명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사실 다양하고 패키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옵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액츄얼 알파가 지금 보면 0.05를 넘어서 군당 20명이 되면 아마 이 알파 값이 0.05 미만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봤던 우리 리텐션 레이트 50%와 65%의 차이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샘플 수는 과연 얼마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15% 효과 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유의 수준 5%, 검정력 80%를 가정하면 각 군당 17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의 수준 5%를 좀 더 엄격하게 1%로 조정을 해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여준다면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만약 사실상 효과 크기가 10%인데 우리가 15%로 잘못 예상해서 170명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실시를 했다. 그러면 이 10% 효과 크기를 입증하기에는 파워가 역부족이죠. 그렇죠? 만약 실제 차이가 5%로 더 작아진다면 파워는 15% 차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산했던 17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파워가 나올 겁니다. 10%의 차이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군당 388명씩 필요하게 되고요. 비율 차이 검정에서 유념하셔야 할 것이 비교하고자 하는 비율이 0.5, 50% 근처에 있는 경우와 비율이 0 또는 100%로 극단에 치우칠수록 그때의 샘플 사이즈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50%와 60%의 차이를 보이고자 할 때에는 똑같이 10%라도 우리가 어때요? 자, 파워 90%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10%라도 519명 필요한데 80%, 90% 차이를 볼 때에는 그것의 거의 절반 수준인 266명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간에 40%, 50%, 60% 그냥 어중간한 거에서 차이를 비교하는 게 더 어렵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보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 차이 검정 시 연구 대상수 산출을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차이 검정 시 연구 대상수 산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군 간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우고 일반적으로 정규성, 등분산성이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독립 T검정을 실시해서 차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두 혈압 강화제 간의 효과 차이가 5mmHg라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샘플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N쿼리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연구 대상수 산출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파일 클릭, 뉴 클릭, 민즈 클릭하고 집단의 수 2 설정합니다. 자, 우리는 두 집단 간의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렇죠? 차이를 검증하는 거고, 유의, 그리고 아래에 가능한 검정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독립 T 검정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유의 수준 5% 양측 검정, 그리고 집단 1의 평균값 10, 집단 2의 평균값 15를 입력하면 min difference -5가 자동 계산됩니다. 평균을 사용할 때는
고혈압 환자들이 환자들마다의 개인차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 값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데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만약 5라고 가정한다면 80% 파워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당 17명씩 총 34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G파워를 이용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클릭하시고 민즈 클릭하시고 To Independent Groups 클릭하세요. 그러면 Effect Size D를 기입하는 란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 Determine 클릭하시면 오른편에 이러한 보조창이 뜹니다. 자, 이 안에서 군당 할당 B 그리고 각 군당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Calculate and Transfer to Main Window를 클릭하시면 Effect Size D가 자동적으로 여기 생성이 됩니다. 다시 Calculate 클릭하시면 각 군당 17명씩 총 34명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이 되네요. 앞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 보이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검증력을 90%로 올리고 싶다. 검정력을. 그러면 군당 86명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것은 우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5로 놓았는데 지금은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N per 그룹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U의 수준을 낮게 줄이면 이렇게 N 값도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Effect Size 입증하고자 하는 효과 크기가 클수록 N수는 적어지고요. 그렇죠?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적어집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한 반에 1등과 꼴찌를 가려낼 때에는 시험 한두 번만 쳐도 되지만 중간에 들어오는 25등, 26등 가려내려면 N수가 많이 필요한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칠 때마다 개인차가 성적 차가 너무 크다. 약을 먹을 때마다 혈압 강화 효과가 그때그때 너무너무 다르다 라고 한다면 개인차가 클수록 샘플 수는 많이 필요해지겠죠. 자, 수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우리가 표준 편차가 2배로 늘어나며 내가 필요한 연구 대상 수는 제곱배인 4배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 수 산출 시에 필요한 샘플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효과 크기를 과장되게 크게 조정하거나 표준 편차를 과장되게 너무 작게 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검정력의 감소로 연구의 유의성이 입증될 수 없으니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환자 모집의 용이성, 새로운 치료법의 혜택이 증대가 되거나 치료비가 너무 고가일 경우 혹은 각 군 내 변동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군당 할당비를 원투원 얼로케이션이 아닌 언밸런스드 디자인을 사용해서 할당을 하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 경우에도 역시 연구 대상수 산출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존 차이 검정 시 연구 대상수 산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 자료를 이용해서 두 군 간의 생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샘플 사이즈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생존 자료란 생존 시간과 관측된 자료의 끝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말았는지가 함께 주어진, 즉 관측된 시간, 타임이라는 연속현 변수와 사망 여부, 재발 여부와 같은 범주형 자료가 혼합이 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요약할 때 만약 5명의 환자가 이처럼 5개월, 20개월, 30개월, 50개월, 60개월째 각각 사망을 했다면
생존 함수, survival function 어떻게 됩니까? 5분의 5에서 5개월이 되면 5분의 4, 80%로 떨어지고 20개월이 되면 5분의 3, 60%로 떨어지는 각 시점마다 20%씩 감소하는 스텝 펑션의 형태를 띠겠지만 생존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0개월째 이 환자가 20개월까지는 내가 추적 관찰이 되었지만 그 20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절단되었다, censored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추적 실패, lost follow-up 되었다고 한다면 이 생존 곡선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시점, 20개월의 그 시점에다가 틱마크를 찍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더 이상 이까지는 4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1명이 이 시점에서 탈락되고 3명만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그 다음에 1명이 사망할 경우에는 어때요? 이 직전 그 80%의 생존율에다가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이러한 가플란-마이어 추정을 통해서 생존 곡선이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카플란-마이어 곡선을 이용해서 두 집단 간의 생존 경험을 추정하고 나면 이 생존 경험의 차이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로그 순위 검정, 로그 랭크 테스트입니다. 생존 차이 검정을 할 경우에도 비율 차이 검정이나 평균 차이 검정과 마찬가지로 각 군당 N수, 즉 총 N수도 중요하고 또 추가로 관심 있는 이벤트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가령 200명을 뽑았는데 내 관심 있는 이벤트가 사망이라고 할 경우 사망의 관측 빈도가 5밖에 되지 않는다면, 즉 5명에서 밖에 사망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자료는 생존 분석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공식처럼 총 N수 뿐만 아니라 총 주요 사건 수도 함께 산출을 하시는 거죠. 자, 만약 연구 대상수 산출을 위해서 엔쿼리 어드바이저를 이용한다면 파일, 뉴 클릭하시고 서바이벌 타임 투 이벤트 클릭하시고 집단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수 클릭하시고 그러면 아래 가능한 검정들이 주어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로그랭크 테스트 클릭하겠습니다. 유의 수준 5% 하에서 양측 검정을 실시할 경우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율이 여기서는 6개월째죠. 30% 그리고 50%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저 레이쇼가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 80%의 파워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각 군당 몇 명이 필요한지를 보았더니 군당 91명씩 총 182명이 필요하고 이 중에 103명에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산출이 되네요. 우리가 비율 차이 검정, 평균 차이 검정을 할 때는 G파워를 이용해서 샘플 사이즈를 산출해 보았는데 G파워의 경우는 생존 경험의 차이 검증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수 산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와그라고 하는 Southwestern Oncology 그룹에서 제공하는 statools.crep.org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더 많은 제약 조건을 추가했을 때 필요한 샘플 수 계산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정력 80%, 유의 수준 5%, 양측 검정, 군당 할당 원투원 얼로케이션 가정하겠습니다. 그룹 1의 미디언 서바이벌은 13개월, 그룹 2는 6개월 향상된 19개월이라고 합시다. 환자를 모집하는 총 기간은 3년, accrual period라고 합니다. 총 3년 그리고 further follow-up을 6개월 동안 더 하겠다라고 전제 조건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필요한 연구 대상 수는 어떻게 산출이 될까요?
스태틀즈 접속하셔서 투암 서바이벌 클릭하시면 이러한 레이아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노랑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정확히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층화 추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1이라고, 층은 없죠. 그래서 1이라고 쓰시고, 군당 할당비가 1 to 1 allocation이니까 proportion인 스탠다드 그룹은 0.5가 됩니다. 유의 수준은 알파 0.05이고요. 여기 years of accrual 이러면 accrual period가 3년이기 때문에 여기 3 쓰시고 years of further follow-up은 6개월이기 때문에 0.5년이죠. 지금 단위는 다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잘 모르겠죠. hazard ratio 넘어가고 파워 0.8 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탠다드 그룹의 미디안 서바이벌이 13개월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여기 13개월. 50% 미디안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의 절반, 50%가 살아있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50%가 살아있는 시점이 13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년으로 환산하면 13 나누기 12 해서 1.083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여기 해저드 레이쇼를 산출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되는데 해저드 레이쇼란 로그 생존율 분의 로그 생존율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존율을 지금 계산을 했거든요. 특정 시점에서의 생존율을 지금 계산해서 마이너스 로그 0.527 나누기 마이너스 로그 0.64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직접 계산을 하면 여기 1.46이 나오고 여기에 직접 1.46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료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무료 소프트웨어는 아무래도 분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반되어야 되고 약간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할 만하죠. 반면에 유료 소프트웨어인 엔쿼리 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여기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내가 미디안 서바이벌이 13개월, 19개월이다 라고 작성만 해주시면 해저드 레이쇼를 알아서 1.46으로 계산을 하고 바로 우리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칸으로 넘겨줍니다. 통계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패키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 각 군당 180명씩 총 360명이 필요하고 필요한 주요 사건 수는 총 219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비열등성 검정 시 연구 대상 수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이 시험군보다 델타만큼 처지더라도 그 안까지는 비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열등성 임상시험 역시 우리 의학적인 컨센서스가 뒷받침되는 델타, NI 마진이라고 합니다. Non-inferiority margin. 이것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 방향성, 크냐 작으냐 큰 것이 좋은지 작은 것이 좋은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방향성에 따라서 95%의 신뢰 구간 의 하한 또는 상한이 델타와 맞물리지 않으면 됩니다. 델타를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비열등성 임상시험은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가장 큰 차이인 non-inferiority margin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계획 단계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개념과 통계적인 개념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아래 보시는 이 표처럼 우리가 동일한 크기의 리스판스 레이트를 가정했을 때 NI 마진을 3%라고 가정하고 80%의 파워를 어치브하기 위해서 각 군당 2,791명이 필요하다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끝점이 predefined NI 마진에 걸리면 비열등성 임상 시험에 실패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마진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우월성을 보일 때보다 샘플 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차이 검정을 수행했는데 실패하자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중비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유의수준 알파는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함에 있어서 버짓, 예산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예산은 아껴 써야죠. 그런데 주평가 변수가 단일이 아닌 경우, 즉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가설 검정에서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0.05로 각각 적용해버리면 이는 다중 비교에 의해서 오버롤 알파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를 초래합니다. 즉 각각의 가설 검정에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5%씩 써버리면 둘 다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90%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둘 중 하나라도 잘못을 범하게 되는 확률이 10%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3번의 가설 검정을 동시에 수행한다 치면 3번의 가설 검정 중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 14%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본페로니와 같은 통계학자는 오버롤 알파를 0.05로 맞추기 위해서 각 가설 검정의 유의 수준을 0.05 나누기 가설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의 개수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더 엄격하게 가설 검정을 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의 개수가 3개라면 0.05 나누기 3 해서 각각의 유의 수준, 각각의 가설 검정을 할 때 유의 수준을 0.0167보다도 작을 경우에 유의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시키기가 어려워지겠죠. 다중비교에 의한 알파 보정법은 이 밖에도 다양합니다만 하나의 임상시험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의학 연구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주평가 변수로 하나로 설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부평가 변수로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슬라이드에는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탈락률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해서 산출한 이러한 필요한 샘플 사이즈 계산해 봤잖아요. 이것이 각 군당 1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6개월 팔로우업을 한다고 하면 모든 100명이 펄 프로토콜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탈락률이 10% 정도, 15%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자, 만약 우리가 군당 100명이 필요할 때 탈락률을 10%라 한다면 우리는 각 군당 몇 명을 뽑아야 할까요? 100명의 10%는 10명이니까 110명일까요? 물론 이렇게 산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명을 뽑아야 10%가 탈락하고 난 뒤에 100명이 남을 것인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즉 구해야 할 샘플 사이즈를 X라고 둔다면 10%가 탈락되고 난 나머지 0.9X가 10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 나누기 0.9 하면 111.1111이죠. 사람은 소수점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조건 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군당 112명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하셔야 더욱 정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학 연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연구 대상수 산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 외에도 주어진 연구 설계에 적합한 연구 대상수 산출법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